안녕하세요. 주간전망대입니다.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뉴스보다 핫하게, 리포트보다 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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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늘, 그죠? 네. 그냥 웃지요. 이제 바빠졌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들 봤어요, 금통이? 그럼 김상훈 연구원부터. 가장 이제 시장에서 이슈는 소수 의견, 그러니까 만장일치냐 아니냐 여부였는데요. 네. 뭐 소수 의견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좀 그것도 이제 의외의 분에게서 소수 의견이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또 막상 이게 현실화되니까는 금리 좀 변동성이 오늘 컸었습니다. 시장이 오늘 많이 출렁거렸어요? 단기 쪽 금리는 거의 9bp 정도 상승을 했고요. 네. 3년 쪽도 한 6bp 정도 올라서 지금 1, 2년 쪽 단기 쪽 금리가 많이 오른 거는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되게 임박했다라고 시장이 지금 프라이싱을 오늘 대부분 많이 했습니다. 네. 소수 의견을 내신 네. 위원이 네. 웬만한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 한국은행 추천목이니까 그렇죠. 한국은행의 의중이 아니냐라는 네네. 게 시장에서의 생각인 것 같던데.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제 드디어 매파적 그 본성, 네. 발톱을 드러내는 거예요? 뭐 사실은 뭐 총재님 말씀대로라면 네. 6월 금통위부터는 뭐 통화 완화의 폭을 줄일 거다. 금리 인상을 앞으로 이제 고민할 거다라는 얘기들은 뭐 오래전부터 해왔었고요. 그렇죠. 메시지는 던졌죠. 예. 그리고 또 우리 뭐 추석 연휴 간에도 네. 계속 비슷한 메시지를 알려서 뭐 시장에서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이제 뭐 공감대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시기적인 부분하고 뭐 포기였는데 사실 이제 저는 오늘 이 금통위가 채권 시장에 조금 더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뭐 저희들은 내심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봤었는데 네. 그거 플러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또 2.8에서 3.0까지 올렸다는 거. 네. 그러니까 시장의 대부분 컨센은 한 2.9 정도 봤는데 3.0으로 올렸고 내년도에도 이제 2.9까지 성장률을 보다 보니까 금리 인상이 뭐 11월 다음 달에 하는 거는 뭐 그렇다 치는데 어쩌면 그 다음번 인상도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동안에는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뭐 반영하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2번 정도도 봐야 되나?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아까 이미선 연구원 얘기한 것처럼 특히나 단기 금리를 훨씬 더 많이 올리게 된 그런 어떤 결과를 낳았던 것 같아요. 신원 연구원. 네. 3.0은 어떻게 봤어요? 3.0은 사실 기대했던 바예요? 아니면 저는 2.9까지 봤는데 3.0을 봤던 건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반기에 경기 회복세였던 것은 모두 다 인지했던 바고 네. 다만 하반기 여름 들어서 특히 경기 하방에 대한 요인을 금융시장 금융 불균형에 대한 해소와 함께 제시를 했었는데 네. 이 뷰 자체가 이번 10월 금통위에서 좀 바뀌었습니다. 좀 전반적으로 수출이나 내수에 대한 그런 견실한 회복세에 대한 믿음이 조금 더 강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추경 효과를 반영하지 않았던 7월 전망에서 올리는 것은 기정사실이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긍정적인 경기 시각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3.0이 됐던 부분은 다소 지난번 금통위에서의 시각과는 좀 달랐던 부분이 아닌가 이 측면에서 저는 조금 사실 놀랬던 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3.0으로 올리는데 어떤 부분에서 많이 기여를 한다고 나왔어요? 일단은 추경 효과를 조금 봤고요. 특히나 그러니까 게다가 더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방증하고 있는 것은 사드 이런 중국의 보복에 대한 무역 부분만 아니었다면은 네.
뭐 그 부분 0.4% 포인트의 하락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렇다면 그런 게 없고 전반적으로 좀 그 중국의 무역이 기존의 스탠스만 유지했더라면은 3% 초중반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 정도로 경기 회복세에 대한 강한 신념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나금투에서는 성장률 얼마까지 올릴 거로 예상했었어요? 저희는 2.9%로 예상을 했었고요. 거기도 2.9? 네. 근데 사실 3%랑 2.9랑 0.1%포인트 차이라서 사실 의미 있는 차이 있는 건 아니고 1분기 0.9 성장하고 그다음에 2, 3, 4분기 평균 0.7 정도씩 분기 성장하면 사실 3.0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3% 숫자 자체가 굉장히 2, 3, 4분기 경제가 좋았다는 의미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채권 시장 안에서는 사실 3% 성장률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고 일단 상징적으로 주는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3% 성장을 하느니 전망을 했고 IMF도 전망을 했고 정부도 전망을 했고 이렇게 다 전망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채권 시장에서는 이제 한 번 인상으로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면서 오늘 좀 격렬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2.95인데 반올림 하다 보니까 3.0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랬을 수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있죠. 실제 네. 성장률이 2.9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두 가지 관점이잖아요. 이게 이제 성장률 전망치가 실제로 3.0이 될 건지 아니면 2.9가 될 건지 이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 총재 입에서 3.0이란 말이 나왔다는 게 이제 의미가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걸 것 같고 다음에 소수 의견이 나왔는데 하필이면 한국은행 추천 몫이란 말이에요. 소수 의견이 나왔다는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거기다가 또 그렇게 되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인상이다 지금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떻게 감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 기자회견에서도 그러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느니 고려를 안 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물론 당연히 이제 뭐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다라고 이제 뭐 답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게 뭐 당장 내일도 또 불거질 수 있고 그렇죠. 11월에도 불거질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이게 저희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채권 시장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본 게 이게 커지면은 외국인 매도가 나와서 이제 금리 상승 이게 또 좀 줄어들면은 하느니 금리 올리는데 제약이 없어지면서 금리 상승 그래서 분명히 양방향으로 불리하게 했는데 이번에 시장에서도 약간 그 지난 물론 이제 8월 그때가 한참 뭐 이제 좀 민감할 때였으니까 그랬지만 8월 금통이랑 지금 그 사이에 그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부분이 굉장히 뭐 통방문고나 이런 데서 좀 비중이 많이 낮아졌거든요 기자회견에서도.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들 하신 것처럼 한 번은 뭐 거의 기정사실이고 두 번까지 볼 수 있는데 이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거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밖에 없지 않냐 이 전망을 이제 그 변경시킬 수 있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은 2.9라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죠? 2.9인데 사실은 올해 추경이 들어온 거를 감안하면 내년에 추경 효과를 제거하면 2.9가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사실 성장률 2.5보다 더 위로 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일단 뭐 내년도 사실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이제 요즘에 다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저도 뭐 지금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못 보고 왔어요. 조금 생각이 원래 내일 받기로 돼 있어. 그래요? 얼마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내년도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보고서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 한참 전에 뭐 이런 거고요. 지금 얼마 전에 했는데 이거 우리도 지금 작업을 또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신가요? 뭐 내년도 성장률 전망이 나온 김에 왜냐하면 또 사실 우리가 지금 뭐 물론 이제 다음번 금리 인상 시기가 언제냐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미 언제 하냐는 의미 없고 그 다음 인상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그건 결국 내년도 성장률 달려 있으니까 뭐 그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저희도 고민을 하는데 올해 성장률이 사실 높게 나온 거는 저는 작년이 워낙 안 좋았던 거에 대한 기저효과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출이 올해 연간으로 한 플러스 17% 되는데 작년이 수출이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됐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설비 투자도 올해 한 두 자릿수 증가율이었는데 작년에 설비 투자도 마이너스였어요. 마이너스였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 그만큼 수출이나 설비 투자가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낮은 기저를 두고 수출도 좋고 올해 설비 투자가 좋아서 이만큼 성장률을 만들어서 3%인데 여기서 다시 또 올해 내년에는 3%를 또 간다. 또 가려고 한다면 수출이 여기서 또 두 자릿수 나오고 단순하게 계산하면 네. 뭐 투자도 그만큼 나와 있는 얘기인데 저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하나 있고 네. 또 뭐 다른 분들도 얘기하겠지만 뭐 이 부동산 시장 대책에 따른 뭐 건설 투자에 대한 악영향도 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세계 경제의 사이클을 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는 사실 작년이 이미 경기가 바닥이었고 글로벌 경기가 작년부터 턴해서 올해 상당 부분 좋아진 어떤 혜택을 우리 경제가 누렸던 게 아니냐. 뭐 최근에 IT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보면 이미 실적이 너무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을 글로벌 경기 회복에 이제 막 초입기라기보단 저는 조금 초입기는 이미 좀 상당 기간 지났지 않았나라는 생각에서 내년도 성장률을 올해보다 높게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박 팀장님 의견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은행도 올해는 올렸는데, 근데 이거는 이미 뭐 실적치를 반영해서 올린 것 같고요. 네. 근데 내년이 어쨌든 수치로는 0.1이지만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부 항목별로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2.8에서 3.0으로 올라온 그 항목들 중에 보면 지난 7월보다 제일 많이 올라왔던 게 설비 투자가 제일 많이 높였더라고요. 전망을 수정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해 건설이 두 자릿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는 그 원래는 한 4% 받다가 계속 이제 생각보다 올해 계속 가니까 뭐 6 이렇게까지 올렸는데 내년은 거의 뭐 제로까지 낮췄고요. 이제 보면요. 그리고 수출 올해보다는 안 늘어나는 걸로 한원도 보고 있고 설비 투자도 줄어들고 건설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로까지 떨어지고 그럼 대체 뭘로 성장을 하지? 소비가 그렇다고 막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뭐 만약에 FTA가 어떻게 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만 그런 걸 봤을 때 올해 나온 거 3%에서 내년에 3% 나오려면은 정말 굉장히 좋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뭐 많이 나빠진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계속 이게 올해보다 더 좋게 갈 수 있을까는 저도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뭐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서 내가 숫자를 보고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난 3 넘을 것 같아요. 내년에. 이건 한 20몇 년 한국 경제를 본 사람의 말하자면 헌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 통밥이라고 하죠. 네. 시쳇말로. 네. 그렇게 하는데 넘을 것 같아요. 내년에. 왜냐하면 올해 우리 경기가 수출 경기가 본격적으로 좋아지기 시작한 게 상반기는 아니었거든. 한 중반 정도 오면서부터 이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뭐 기저 효과 뭐 이런 거를 얘기하면은 올 상반기의 기저 효과를 내년에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에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수출 쪽이 좋아지면 투자는 당연히 따라가고요. 내년에도 투자 좋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을 거예요. 반도체 투자든지 뭐든지 서비스가 계속 따라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가 살아났다고 하는데 지금 소비재 쪽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뜨거운 모습은 나타나는데 그 밑에 산업재나 그 밑에는 아직도 살아나지 않은 상태거든요. 거기다가 자동차가 우리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거,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인데 이게 다 올해 별 볼 일 없는 쪽이거든요. 내년에 살아난다고 보면 내년에 3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건 뭐 내 의견이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들 참고만 하시고 대충 얘기하면 맞더라고 나는. 왜냐면 너무 오래 봐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내년 이맘때쯤 한번 네, 다시 한번 보세요.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자 성장률이 2.9든 뭐 내년에 3.1이 나오든 어쨌든 간에 거의 3이나 뭐 위아래인데 좋은 성장률이란 말이에요. 한국은행의 금통위의 스탠스도 바뀌었고 그래서 첫 번째 금리 인상 언제예요? 돌아가면서 얘기해 보세요. 첫 번째 금리 인상 하우스 뷰로 얘기해서 개인 뷰예요. 저희 하우스뷰 원래 내년 1분기였는데요. 지금 바꾸고 고치고 있겠죠. 예, 근데 저희 현재 일단은 1분기 유지하고 있습니다. 1분기로? 예, 예. 근데 뭐 다들 뭐 아시다시피 말씀하셨고 11월로 당겨질 가능성은 있는데 저희는 중요한 게 연속 인상할 수 있나 여부인데. 그거 좀 이따 다시 예, 예. 일단 첫 번째 금리 인상 1분기 유지. 여기는요? 저희
저희 11월 인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원래부터 그랬어요? 아니면 이번에 금통위 보고 땡긴 거예요? 원래 내년 1, 2월 내년 전망했습니다. 1월 보고 있다. 예. 이번 금통위 보고 땡긴 거예요? 네. 인상폭은 그냥 25bp겠죠? 네. 저희도 당초 1분기 봤다가 지금 11월 말이 다음번 금통인데 이제 네. 가능성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뭐 소수견까지 내면서 11월 말에 인상해도 뭐 전혀 이상스럽지 않은 환경을 지금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총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안 했던 거는 이제 혹시나 모르는 뭐 북한 리스크라든가 이런 거를 한 번은 더 지켜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이 거의 확실시돼서 그전 아니면 그 후에 인상을 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대부분 리스크가 다시 불거지지 않는다면 지금으로서는 11월 말로 전망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리스크는 뭐 그냥 그렇다고 치고 거기는 어떻게 봐요? 네, 저희도 오늘 레포트 통해서 11월로 수정 전망했고요. 네. 뭐 기준금리 인상 소수견이 나왔기 때문에 네. 특히나 뭐 이렇게 당일에 네. 소수견 성함이 공개되는 첫 번째 사례를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도 그 공감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교통정리 됐겠죠, 사실. 네. 전반적으로. 자, 그럼 이제 세 개 하우스는 땡겼고 한 개는 그냥 현재 놔두고 있는 상태고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자, 이제 다시 그쪽에서부터 그 연속성 얼마나 속도가 빠르게 갈 거냐.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뭐 몇 회? 저희는 분기 기준으로 연속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하면은 내년 1분기 뭐 2분기까지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이번에 하면 내년 하반기고 하반기고 내년 1분기 하면은 뭐 내년 말이나 가서 할. 내년 말쯤에 하여튼 그러면 지금 내년 말까지 해서 한 2번 정도. 예. 근데 속도는 빠르지 못할 거다. 예. 하나금 투는 저희는 11월 인상하고 내년 2분기에 추가 인상 전망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지금 연말까지는 연말까지도 추후 2번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연말까지 총 2번 인상. 총 그러니까 이번 11월에 하고 예, 내년 2분기에 한 번 2분기 하고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쉰다. 일단 그 부분은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일단 2번이 기본이고요. 상반기 내년 상반기까지는 2번이다. 예. 하반기 이후는 하반기 좀 이후는 그때 가서 봐야지 알 것 같다. 네. 네, 저희도 비슷해요. 일단 이제 내년도 1분기 봤던 인상을 좀 땡겨서 뭐 11월 말에 하는 걸로 네. 보고 상반기에는 추가 인상이 없을 것 같고 네.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에 따라서 한 번 정도 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내년 연말까지 2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땡기고 내년 하반기쯤 가서 한 번 더 하고. 네,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에 따라서. 속도가 빠르면 우리도 좀 빨라지고 느리면 우리도 좀 느려지고. 저는 이제 안 하는 쪽을 열어둔 거죠. 안 하는 쪽을. 예, 내년도에 미국 금리 인상이 뭐 3회 예고하고 있지만 뭐 과거에도 보면은 이렇게 뭐 약속을 지킨 적이 많지는 않으니까 네. 혹시 내년도에 예상보다 미국 금리 인상이 빨라지지 않으면 우리 하반기는 없을 수도 있죠. 그런 면에서 미국 금리 인상의 속도를 봐가면서 하반기 한 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혹시 만에 하나 네. 미국의 금리 인상의 속도가 빨라지면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금리 인상이 빨라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 환경도 인플레로 빨리 가고 우리 그렇죠. 경기도 좋아질 거니까 당연히 우리도 같이 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연준이 3번의 인상을 보는 그 가정 그 안에서는 관점 정도에서는 저희는 2번 보는 거고. 맥스 2번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3번을 못 할 가능성도 있지 그걸 않냐. 못하면 우리도 안 이번에 할 한 수 번 하고 있다. 내년 안 할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네. 신원연구원 저희 신한금융투자는 금년 11월 금리 인상하고 캐시를 해서 각 내년 1분기와 내년 2분기 연속적으로 해서 그러니까 올해 4분기, 내년 1, 2분기 3번 올려서 2%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일 빠르게 보는 예, 3분기, 4분기는 동결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 4분기는 동결이고 네. 현재로선 일단 내년 경기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좀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급격하게 하락한다는 건 아니고 그냥 전반적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이라는 어느 정도의 통화당국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기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라면은 이번 스탠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빠른 속도를 얘기 안 하는데 딱 한 명만 소수 의견을 신한금융만 소수 의견을 또 내주시네. 네. 잘 알겠습니다. 잘 기억해두고 있다가 네. 내년 이맘때 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박정현 연구도 꼭 와. 그렇지죠. 네. 자, 이번 통방문의 사이트는 뭐 좀 바뀐 게 좀 있어요? 그 대내외 그죠 국내외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이죠. 한국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그 뷰가 좀 바뀌면서 그게 시장 금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부분이 좀 추가된 게 저는 그 부분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12월에 안 올릴 줄 알았는데 올리는 쪽으로 가면서 시장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고 국내도 이제 금리 인상 그 의견들이 나오면서 네. 사실 뭐 8월, 9월만 하더라도 그때 저희가 1분기 인상하면은 굉장히 약간 매파 쪽이었거든요. 근데 그새 뭐 휙 바뀌어 버렸죠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금리 우리나라 시장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그러니까 한은에서도 통방문에서도 그 어떻게 보면 저는 그게 또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시그널 줬어. 그래서 시장금리 올랐고 뭐 그렇게. 그래요. 더 보탤 말 있어요? 오늘 보고? 글쎄요, 뭐 저는 뭐 이미 소수 의견이 나온 걸로 모든 걸 다 끝냈다. 설명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주목한 부분이 여기 통방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효과가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좀 안정화됐다라고 있었는데요. 네. 사실 현 정부 이제 새 정부 들어서고 부동산 정책이 나온 것은 대부분 서울 부동산 가격을 좀 타겟팅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 보면 안정화되었었습니다. 15년 말부터. 그리고 점점 상승을 했던 부분은 수도권 서울로 집중화됐었는데 여기서 좀 시사하는 바는 그거죠. 통화당국의 금융 안정 기능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네. 이미 이번 통방문에서 부동산 정책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통화당국이 금융 안정을 위해서 특정 자산의 가격을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좀 부담감을 덜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서울 부동산 가격을 타겟으로 한 새 정부의 정책이 아직 안 먹히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금리 결정을 네, 해야죠. 금리 인상을 통해서 한다라면은 어떻게 보면 금융 안정 기능을 상시 목표로 이렇게 부합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특정 자산 가격이 올랐을 때 또는 내렸을 때 통화 당국의 정책이 나오면은 네. 굉장히 금융 안정이 곧 물가 안정이다라는 입장으로 되면서 향후에 통화 당국의 독립성에 조금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번 정책의 효과를 인정을 해버리면서 우리는 그와는 무관하게 정부 정책이 미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향후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시그널을 준 것이 가장 이번 통방문의 좀 핵심이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는 짐을 좀 덜었을 거예요. 네.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이번 정책으로 뭐 여전히 올라가고 있다고 나오긴 하지만 올라가는 속도 완전히 둔화돼서 거의 제로 상태라고 보여지고 난 안 오르는 것 같거든요. 올랐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보면요, 뭐 조금씩 올라갔다는데 잠실주공호단지 이런 것 좀 특이한 케이스를 빼놓고 나면 나머지는 뭐 그렇게 대단히 올랐을 것 같지는 않고 일부 재건축 단지들에서 좀 올라가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그럴 텐데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부담은 많이 이제 덜었다라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향후에 그 금리 정책은 그와는 좀 무관하게 가고 다만 이제 가계부채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궁금하죠. 혹시 통방문에서 가계부채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어요? 여전히 높은 증가세다. 여전히 높은 증가세. 네, 규모 규모가 자체는 줄었지만. 줄었지만 그러면 대응은 하긴 하겠네요. 앞으로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가계부채 대책이 정부 대책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는 곧 나오겠죠. 곧 나오고 그거 보고 그래서 그러지 같이 뭐 정책 뭐 공조 차원에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민선 연구원은 뭐 특별히 더 붙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단 통방문 사실 자체에서 봤을 때도 이미 차이점이 좀 드러나긴 했던 것 같아요. 네. 통방문 내용에서 보면 국내 경제 쪽에서도 소비나 수출 이런 게 8월에는 이제 회복되는 신호가 있다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개선세가 약간 완연하다라는 네. 정도의 어떤 확신 말투도 있었고 물가 부분에서도 목표치에 접근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 문구들은 원래 없었던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앞으로 통화정책 방향 얘기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가
8월까지였거든요. 원래 8월에는. 근데 네. 이번에 그 뒤로는 유지를 하되 우리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봤을 때는 이제 성장이랑 물가 이런 부분 금융시장 보면서 모니터링 하겠다는 부분 들어갔기 때문에 성장이랑 물가 흐름도 지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액션을 다르게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읽혔거든요. 네. 혹시 그 통방문이나 인터뷰에서 물가가 이제 목표치 간다는 얘기는 가까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잖아요. 거기 아니어도. 근데 그 근거가 수요 견인인지 아니면 그 비용 증가 쪽인지 뭐 그런 거에 관한 얘기들은 혹시 없었어요? 아직은 수요 네. 견인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다. 뭐 이런 정도 그 있었고요. 얘기 있었어요? 예. 그 근원 물가는 뭐 1% 중반대 정도에 하고 그냥 뭐 잠재 성장 수준 정도. 그럼 뭐 물가는 여전히 우리도 그렇게 왜 안 올라오는지 모르겠네. 여전히 우리도 물가는 안 올라와요. 그죠? 자, 이 정도로 해서 그러면 우리 그 금통위는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개시 시기에 관한 다수 의견은 이번 11월이 됐고 우리 넷 중에서는 네. 다음에 금리 인상의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수 의견은 내년까지 2회 정도. 그리고 한 군데만 내년 상반기까지 3회 그것도. 하반기는 그때 가서 또 봐야 되겠지만. 하반기는 동결. 하반기는 동결이라고 네, 얘기했었어요. 동결입니다. 근데 상반기까지 분기별로 한 번씩 이게 네. 소수 의견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FOMC 의사로 12월이라 그러는 것 같은데 의사로 어떻게 봤어요, 이미선 연구원? 물가에 대해서는 계속 논란은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일단 12월 금리 인상이 있다, 없다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 저희는 12월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한다. 예. 그래요? 김상훈 연구원은 뭐 물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하겠다니까 하겠죠. 저는 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물가 논란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 GDP 갭을 보고 해야지 물가 가지고 하면 안 된다 예, 이거. 그리고 여기는 또 뭐 고용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른 거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저는 자산 축소를 시작하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 논란이 있었던 금리 인상을 굳이 같이 왜 할까? 사실 그 개인적으로 그런 의문은 좀 남아 있긴 있습니다. 옐런이 자기 그만둬야 되니까 그만두기 전에 한번 올려놓겠다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걸 수도 있죠. 어떻게 12월이야? 12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 8, 9월 그 허리케인 피해가 옐런 의장을 비롯한 FOMC에게는 12월 금리 인상에 좀 명분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8월하고 9월 달의 물가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떨어지다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인을 보게 되면 뭐 사실 가솔린 가격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이 그렇죠. 강했고,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물가의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전년 동기비 상승률이 2월을 2.7%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고점을 형성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여는 FOMC 입장에서는 지금 물가 하락은 일시적이고 앞으로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이게 결국은 통화 정책이라는 게 이 시장 참여자와 또 대중들에게 명분을 얻어가면서 할 수 있는 작업인데 네. 물가 지표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린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이렇게 명분이 쉽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마침 8월하고 9월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연준이 예상했던 물가의 수준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12월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분이 만들어진. 근데 이제 저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월 이후에 10월 달부터는 이제 이 허리케인 여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 뒤에 물가는 저희는 다시 좀 떨어지는 쪽으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과연 이제 내년도에 3번의 추가 인상을 보고 있는데 그 내년도 3번의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또 이 신뢰를 줘야 될 것이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가 또 생기지 않을까. 12월 인상은 뭐 이미 공감대가 얻었다 치더라도. 네.
거긴 어떻게 봐요? 네. 지난달에도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12월 금리 인상 계속 전망 유지하고 있고요. 저 계속 매파야 보니까 저희 하는 척 시키면 안 되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 한국은행이 이제 미국이나 ECB의 통화 정책에 좀 정상화에 약간 유사하게 흘러가는 게요. 일단 목표를 정해 놓으면은 크게 경제 지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어느 정도 정책 여력을 확보하고자 네. 스탠스를 정상화로 가는데 큰 무리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방금 박종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허리케인이 왔잖아요. 지표 해석에 어려움이 가중되었거든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미스테리한 저물가에 대한 부분을 그 시간을 오히려 단축시켜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는 일시적이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완전 고용에 가까워졌고 최근에 뭐 코어 지표들은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바닥을 다지면서 더 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할 때 금리 인상을 하는데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네.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거꾸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다시 던지면 네. 옐런이 이번에 그러니까 기대 인플레이션이 2%가 넘는 걸로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결국 네. 내년에 물가가 꽤 많이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했고 그게 한 2% 수준 위로 갈 것처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현재 상태에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제 2%가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네.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저희 하우스에서 바라보는 뷰는 사실 중장기 기대 인플레는 과거보다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근데 분명히 단기나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반기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었거든요. 네. 그리고 물론 그 중장기적으로 낮아진 부분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산업이나 이런 자본주의 안에서의 좀 구조가 좀 바뀐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공급 부문에 네. 혁신이 틀림없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과거보다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물가에 대해서. 예. 그리고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을 감안할 때 뭐 연준 위원들이 그 본인들의 견해를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 그들의 견해를 유지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옐런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어떤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다시 전망치가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뭐 옐런 의장보다 더 느려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흘러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 뭐 지표나 그들의 견해를 살펴볼 때는 일단 우상향되는 것은 좀 확률상 좀 높지 않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혹시 한동안 자연물가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네. 2%가 자연물가라고 우리가 다 보고 있었는데 이제 2%가 아닐 것이다. 더 낮아졌을 것이다. 이렇게 방금 그 얘기를 우리 신월연구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해준 건데 네. 낮아졌다 그러면 어느 정도를 앞으로 놓고서는 통화 정책을 가야 된다고 봐요. 글쎄요, 뭐 사실 지금은 이제 그 얘기가 조금 이렇게 잠복해서. 잠복했죠. 근데 예전보다는 분명히 이제 어떤 그 기술 혁신이 좀 이루어졌고 네. 과거보다는 동일한 어떤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비용들이 좀 낮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물가 상승률도 이제 2%보다는 좀 낮게 잡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고 그거에 대한 이제 연구가 진행 중인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그거를 딱 어느 수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그냥 심증적으로 정성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글쎄요, 뭐 2%가 대부분 그 선진국들이 타겟으로 쓰고 있는데 2%보다는 조금 낮춰서 뭐 한 1.5% 정도, 뭐 이 정도가 굳이 이제 측정을 한다면 그 정도 아닐까? 그 정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거를 지금 당장 이렇게 지금은 숫자를 아무도 내기에는 모르죠. 예,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어요. 모르죠. 근데 이제 내가 그 질문을 왜 했냐면 사실은 지금 코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1% 중반대 정도까지 온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질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연 물가 아니냐 이 정도가 하는 의문이 방금 좀 들어서 그렇다고 하면 금리 인상이 1.5%짜리 물가를 놓고 봐도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속도도 좀 더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전에 옐런 의장이 그 고압 경제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2% 만약에 넘어가더라도 그냥 이제 좀 두자고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건 이제 반대로 이제 기준을 못 낮춘다면은 이제 좀 더 예전의 기준대로 하지 말자. 그 말은 반대로 돌려 생각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목표 자체가 기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뭐 내부적으로도 좀 인정하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예를 들어서 12월에 이제 뭐 인상을 한다고 보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인 것 같은데 12월에 인상을 하고 난 다음에 모든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금리 인상 속도는 어떨 것 같아요? 연준 의장의 교체나 이런 그런 외적 변수를 감안하지 않고 그냥 연준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누가 오든 간에 그런. 저희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점도표상으로 3번인데 네. 그것보다는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번은 안 될 것 예, 같다. 예. 한 2번 정도? 예. 그러면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인상은 물 건너가는. 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뭐 이 정도. 예. 이민선 연구는 어떻게 봐요? 일단 저는 미국의 중립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그러니까 실질 중립금리가 지금 한 0%대인 걸로 추정이 되고 장기적인 물가 수준을 뭐 2% 정도로 보면 네. 미국의 어떤 장기적인 적정 기준금리가 2% 초반 정도일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지금 1.25보다는 3번 정도는 더 올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완화적인 정도를 완전히 없애버려서 중립금리까지 가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3번 인상은 기본적으로 가능할 걸로 보거든요. 그럼 올해 12월 내년 2번이 이제 되는 거고요. 중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상반기에 2번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은 실제로 연준이 과거에 기준금리 올렸을 때를 보면 항상 그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그 레벨보다 항상 오버슈팅하면서 더 인상은 사실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딱 그렇게 중립금리만큼 딱 하고서 인상 사이클 딱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동결하다가 인하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오버슈팅하는 경향들이 사실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2%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그 위로도 사실 트럼프 정책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는 조금 더 위로 인상할 수도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수준하고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놓고 보면 중립금리가 2보다 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연준에서 발표하는 실질 중립금리는 0%대이고 물가에 대해서는 이제 뭐 1.7에서 2% 또 그 위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카플란 총재가 얘기했던 거는 자기는 중립금리 2.25 정도로 본다. 또 다른 또 지역 연준은행에서는 자기는 한 2.5로 본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한 2에서 2% 초중반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뭐 내년도에 2번 정도 뭐 6월, 12월 이렇게 일단은 기본 전망하고 있고요. 네. 연준 점도표를 보면은 그 장기 목표 금리가 이제 최근에 뭐 2.8 정도 원래 기존보다 조금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뭐 2% 중반을 보는 사람도 있고 뭐 2% 초반도 보는 사람이 있지만 뭐 대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한 2% 중후반 정도를 지금 보고 있는데 네. 거기까지 가는 그 시간이 저는 조금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런 관점이고 현재 연준의 그 물가 예상치를 보면은 올해는 1.6% 정도 코어 PCE 기준으로 근데 내년도가 이제 1.9 내후년도가 2.0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가정해서 내년도면은 거의 이 목표 수준이 2%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전망하에 내년도 3번을 인상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 얘기인즉슨 내년도에 물가 목표 수준에 이제 근접하는 1.9%의 물가가 달성하지 못한다면 금리 인상 횟수도 3회가 안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저희들 물가 전망은 내년도에 이 목표 수준까지 바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연준이 믿고 있는 필립스 커브라는 게 실업률이 낮으니까 언젠가는 물가를 올릴 거다. 필립스 커브 안 믿는 것 같은데? 아니요, 믿고 있어요, 계속. 아 그래요? 네, 연준은 계속 믿고 있고 그 근거로 이제 사전적인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얘가 그 작동을 안 한다라기보다는 작동을 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랬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가 회복될 때도 우리가 처음에 뭐 잡리스 리커버리라고 해서 한참 경기는 좋아지는데 고용이 없다 이러는데 결국 고용이 이루어졌거든요. 한참 뒤에.
그러니까 요즘은 고용은 됐는데 임금이 오르지 않는다. 웨이지스 리커버리 얘기하는데 얘도 시간 가면 임금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 시간이 연준의 타임 테이블보다는 조금 더 뒤쪽에 느릴 있지 거다. 않냐. 그래서 이제 저는 뭐 내년 3번을 보지만 2번 정도 오히려 그 이유가 좀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내년까지 해서 그냥 한 2%뭐 그렇죠. 지금 이제 지금 내년까지 보면 한 3번 스케줄을 정도를 보면? 보는 거죠. 예. 신원연구원. 저희는 올해 12월에 하고 네. 내년에 2분기, 3분기, 4분기 한 번씩 해서 총 4번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역시 네. 역시 매파야. 역시 그리고 매파야. 2019년부터는 사실 좀 전에 박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장기 기준금리 전망치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이제 4% 초중반에서 지금 2% 후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19년도부터는 그들의 지금 현재 제시하고 있는 목표치만큼은 가기엔 다소 조금 속도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까지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네, 그건 생각됩니다. 문제가 없고 네. 장기금리 이렇게 많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지금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얘기인데. 네, 그죠? 특히 이제 코어 PC가 뭐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경기 회복세 대비 물가 상승에 대한 그 확신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진행이 되려면은 뭐 전반적으로 내수에 기반한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동반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확신은 중장기적으로 아직 가지기에는 좀 다소 미약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연준이 처음 점도표 공개했을 때 아까 우리 신 연구원이 얘기했듯이 롱런 그 장기 금리가 4% 시작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75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네. 그 속도 적용하면은 2019년 초 되면 만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잠깐 우리 딴 나라로 넘어가서 영국 얘기 잠깐 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죠. 영국 지금 물가가 왜 이렇게 뛰어요? 아무래도 뭐 파운드 파운드 약세가 제일 파운드 약세, 수입 물가? 예. 그거 말고는 뭐 내부적으로 물가 상승해야 될 이유는 없고, 주택은 있죠. 주택은 네. 있고 거기도. 그러니까 뭐 사실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우려했던 것보다는. 네. 근데 이제 뭐 최근에도 보면은 그 BOE 그 멤버들 중에 역시 이 브렉시트가 가져올 향후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당장은 영국 성장이 좋다 하더라도 향후에 경기가 더 좋아질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뭐 어떤 물가 압력이 발생하고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작년에 사실 기억을 떠올려 보면 6월 달에 브렉시트 투표 이후에 영란은행이 금리를 내렸어요. 아, 작년에 브렉시트가 있었구나. 예. 그것도 벌써 까먹었는데. 브렉시트 투표만 있었죠. 아직 안 했고. 네. 그러면서 금리도 내쳤고 심지어 양적 완화 완화도 프로그램도 돼. 재가동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 굳이 그렇게 금리나 하고 양적 완화 재가동할 필요 없었는데 근데 그 순간에야 할 그때는 수밖에 뭐 없죠. 네. 그때는 놀랐는데. 절박했으니까. 그래서 올해 3월에 이미 양적 완화 재가동한 거는 이제 중단시켰고 네. 금리도 작년에 내렸던 거 정도는 뭐 올려야 되는 뭐 그런 사유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금리 인상하겠네요. 근데 마크 카니 총재가 안 한다고 했습니다. 브렉시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이런 것보다는 브렉시트 향후 추이를 봐야 된다. 경제에 미칠 영향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특징적인 게 이 환율에 의해서 물가가 급등한 선진국이 영국이고요. 신흥국에서 멕시코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국가의 차이점은 기축통화냐 비기축통화 국가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축통화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통화 정책에 권한을 좀 가지고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데 비기축통화 국가는 환이 약세로 가면은 수입 물가 상승하고 네.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도 해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인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멕시코는 계속 올렸고요. 근데 영국은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국의 브렉시트만큼 중요한 이슈는 없으니까 네. 그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우선시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자국 시장을 입장이에요. 좀 안정시켜서 가는 데 그렇죠. 하겠다. 네. 그래요. 이제 다시 우리 미국으로 돌아와 보죠. 이제 우리 제일 재밌는 얘기가 이제 시작입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 누가 나오고 있어요, 이민선 연구원? 네, 지금 5명이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제롬 파월 현재 연준 인사 그리고 케빈 워시 2006년에서 2011년에 연준 이사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게리 콘 백악관 위원장 이 사람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어서 후보에 빠진 줄 알았다가 다시 언급이 되고 있고 테일러 교수
네, 이렇게 5명 만나요. 그리고 옐런하고. 네. 근데 옐런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엊그제 그 어젠가 그저께 그 블룸버그를 봤더니 테일러 교수가 프린스턴인가요? 아니, 내 프린스턴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또 스탠포드라고 하기도 하고 난 프린스턴이라고 본 것 같아가지고. 뭐 하여튼 예. 네, 존 테일러가 면접을 잘 봤다. 무지하게 잘 봤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블룸버그의 기사로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누구예요?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이거 뭐 도박사들이 이렇게 해야 이런 거는 되는데. 영국의 그 도박 사이트에서 그런 거 좀 안 하나 이런 거? 이제 미국에 하던데요? 하던데요. 네. 지금 보면은 그 케빈 오씨가 올라오다가 네. 그 뭐 아시다시피 이분이 장인어른이 그 에스티로더 화장품 회사의 그 로더 집안인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친구다 친이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분이 확 올라오다가 최근에는 그 제롬 파월 이분이 그래도 케빈 오씨는 너무 급진적이지 않냐라는 또 의견들이 있으면서 제롬 파월 이분이 그나마 뭐 제일 이 중에서는 무난하다라는 평가로 네. 현재까지는 그분이 제일 유력한 확률로 높은 걸로 확률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는 있어요. 근데 아니 그건 블룸버그는 왜 갑자기 이렇게 존 테일러 교수를 그렇게 띄웠어? 굉장히 무지하게 될 것처럼 써놨던데? 그러니까 사실은 존 테일러가 처음에 하마평에 가장 먼저 올랐었고 옛날에 네. 그랬다가 이제 아닐 것이다 이렇게 잠복했다가 이번 인터뷰 결과 무지하게 좋았다. 예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사실 또 미국 시장도 반영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테일러 연준이라고 뭐 이렇게 새로운 뭐 이름까지 붙였던데 네. 테일러 교수가 이끄는 그 저기 연준은 훨씬 더 호키시할 거다 이러면서 사실 이제 수요일 날 저녁 미국 수요일 날 저녁에 네. 금리가 좀 상승을 했는데 테일러 교수가 호키시한 사람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이제 대통령은 저 비둘기를 원할 텐데. 예 그게 일반적인 시각이었는데 약간 색다르니까 이슈가 된 것 같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지금 이제 이 트럼프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뭐 통화 정책 또 달러 약세 이것도 있긴 하지만 이 금융 규제 완화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좀 손발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을 좀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의 옐런과 기존의 연준 멤버들은 금융 금융 규제 완화에 상당히 반대하거든요. 안 되죠. 뭐 피셔도 뭐 마찬가지고 옐런은 뭐 아예 공식적인 잭슨홀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기존의 연준 멤버로는 이렇게 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테일러 교수가 이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조금 호의적인 입장을 좀 보였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제롬 파월 이사 이분이 이제 좀 확률이 높게 평가받는 것도 같은 측면에서요.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에 반대해서 이제 데니엘 타룰로 규제를 담당하는 그분이 임기 남았는데 사표 내고 나갔죠 이제 보면은 네. 그거를 제롬 파월 이분이 지금 현재 규제를 맡아서 지금 하는데 이분은 그렇게까지 반대는 안 하는 입장이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조합해 보면은 좀 그래요? 유력하지 않나. 그리고 테일러 교수는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테일러 준칙대로 하면은 미국은 이미 금리 인상 훨씬 이전부터 해서 지금 이미 저 한 3% 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혹시 이 사람 자기의 이론대로 하는 거 아닌가 그 걱정인 것 같은데 근데 글쎄요 뭐 저는 또 이론과 현실은 다르지 않나. 글쎄 근데 이 사람 자기가 그 준칙대로 안 하면 이 사람 자기 모순이잖아 지금. 우리 한동안 그 미국의 기준금리 따지느라고 맨날 테일러 준칙 계산했었잖아요 우리 맨날. 이렇게 공직에 오셔서 네. 그 학계에 계실 때랑 공직에 계실 때 행동이 일관성 있는 분 찾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데요. 네. 미국은 상당히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추석 연휴 때 미국채 금리가 좀 올랐던 게 케빈 워시 이 사람은 거론되면서 매파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게 금수저보다 높은 핵수저라고 하는데 네. 가지지 못한 게 이코노미스트로서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존 테일러가 어느 정도 성향을 다 맞춰주면서 네. 핵수저는 아닌데 이코노미스트로의 그 권위라고 할까요? 그런 걸 가지고 있으니 좀 많이 올라온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도 그렇다면은 물론 그 두려움은 있는데 오히려 받아들이려면 또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렇죠. 케빈 워시라는 인물은 오히려 진짜 너무 잘난 집안에서 태어나서 승승장구한 거 아니고 공화당 당원이고 뭐 그런 걸로 좀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그 테일러 교수가
그 노망에 걸리지만 않았으면 테일러 주식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제일 매파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누가 또 제일 매파적으로 봐야 돼요? 케빈 워시 이분은 그 매파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옛날에 버냉키 그 의장 시절에 이제 QE를 하는데 반대를 했었죠 이제 보면. 그리고 중앙은행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혹시 이분이 들어오면은 지금 자산 축소를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이제 대놓고 뭐 그러거나 그리고 이분이 옛날부터 약간 연준은 한번 개혁을 해야 된다. 그 제가 받은 느낌은 좋게 말해서 개혁이지 한번 손을 봐야 된다. 좀 이런 손 좀 봐줘야 된다. 그럼 케빈 워시 그렇고 제롬 파월은 어때요? 게리 콘이나? 뭐 게리코는 사실은 약간 좀 확률이 낮아 보이고 아니 그러니까 성향이 성향이 그래서 게리코는 뭐 우리가 크게 알 수 있을 만한 건 없는데 뭐 통화 정책의 성향이기보다는 금융 규제에는 완전히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렇죠. 규제는 짝짝꿍이죠. 근데 이번에 그 인종차별 그 사건에서 약간 심기를 거스려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그런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롬 파월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옐런에 뭐 제일 가깝다. 근데 누가 와도 옐런처럼 도비시하지는 않을 거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옐런이 맨 좌측에 있고 존 텔러가 맨 오른쪽에 있고 뭐 그 사이에서 중간에 포진하고 케빈 워시와 뭐 제롬 파월이 뭐 이렇게 있는 이 정도의 그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뭐 체크해야 될 경제 이슈가 있나요? 이슈나 무슨 뭐 지표나 아니면 혹시 저 북쪽에서 또 한 방 쏜다거나 뭐 이런 등등. 북한은 모르겠고. 뭐 아무래도 다음 주 20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그거만큼 또 큰 이슈 채권 시장에 그렇죠. 영향력을 미칠 이슈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2를 좀 예의주시해서 봐라. 네. 알겠습니다. 자, 메인 토크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외신으로 넘어가겠습니다.